자, 이제 기업의 전반적인 활동을 한번 쭉 플로우를 타가면서 한번 이해를 해보시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 뭔가 회사가 설립이 돼서 사업을 하겠다라고 의사결정을 했다면 어디서부터 출발할 거냐면 일단은 돈을 모읍니다. 그래서 자금을 일단 조달하는 데서부터 출발할 거고요. 앞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돈을 모으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 우리가 속히 생각하는 지 돈을 갖다 박았다. 돈을 빌려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결국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주식회사 컵밥이다라고 하는 이 실체, 하나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실체의 개념으로 따져봤을 때는 지 돈을 박았다라고 하는 게 결국 주주 입장에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주주 돈을 끌어당겨 썼다는 걸 의미하는 거라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주주라는 빚쟁이한테 돈을 빌리던지 채권자라는 빚쟁이한테 돈을 빌리던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훨씬 더 주주가 더 많은 리스크를 지기 때문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훨씬 많은 리스크를 지는 것만큼 수익성이 났을 때는 대박 치는 거고요. 그 다음 쪽박이 나면 정말 채권자들은 그래도 기본적인 원금은 보전받아 가겠지만 주주는 자기 원금도 본전도 못 건질 확률이 있다라고 하는 거. 어찌됐건 회사라고 하는 실체 안에서는 일단 주주나 채권자를 통해서 돈을 모읍니다. 그 다음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아까 컵밥 사업하는 것처럼 이젠 투자를 시작해야겠죠. 막상 돈을 2천만 원 소리 지어보고 나니까 에이 인생 뭐 있어? 난 비트코인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거고요. 아 나는 정석으로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컵밥 팔아가고 돈을 벌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직기비품, 뭐 재료, 보증금 뭐 등등 해당하는 지출들을 시작할 거고요. 해서 뭔가 투자에 대한 활동들을 시작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영업을 시작할 겁니다. 자, 그러한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재무제표라고 하는 이 보고서에 표시가 될 텐데 이게 어떻게 표시가 되냐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조달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재무제표 안에서 이 오른쪽 영역, 재무상태표의 오른쪽 영역을 관장해서 표시가 될 거고요. 그 다음 어떻게 투자가 됐느냐라고 하는 건 우리 재무상태표, 회사가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한 자산 영역 안에서 표시가 들어갈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실제로 영업을 하면서 어떠한 성과를 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건 우리 손익계산서 안에서 매출액, 매출원가 등등에 해당하는 수익과 비용들의 이러한 내용들로 보고가 돼서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안에 있는 전체 플로우를 우리 재무상태표에 연결해서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다시 한번 재무상태표의 오른쪽 영역은 자금의 조달을 나타내고요. 그게 어떻게 투자가 되어서 지금 분포가 되어 있냐라고 하는 건 경영자의 의지가 반영된 태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경우는 이렇게 자산으로 투자된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우스갯소리로 제가 나중에 실강을 하게 되면 한 기업 사례를 가지고 또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릴 텐데 정말 재밌는 회사가요. 제약회사예요. 그런데 자산의 4분의 3이 타 회사의 주식을 들고 있어요. 삼성물산 주식을 3% 가까이 들고 있는 똘끼 있는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약회사의 대표가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느냐, 타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투자 목적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약을 팔겠다는 거냐, 주식을 사고 팔겠다는 거냐, 헷갈리죠. 그래서 도대체 이런 똘끼 회사가 다 있어 라고 제가 3일에 근무할 때 강의팀에서 한번 얘기를 했더니 제 주변에 있던 제 후배 회계사들이 한 명은 3일 회계법인에 있는 다른 팀에서 왔던 강의팀으로 전출돼서 왔던 회계사인데 그 친구가 전 감사인. 그 다음에 또 한 명은 한영회계법인에서 왔던 이 강의만 잘하는 이 회계사들의 외인 구단 같은 그런 부대였거든요. 그래서 한영회계법인에서 왔던 회계사 한 명이 전 감사인. 그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 제약회사의 대표이사가 전 대우증권의 애널리스트였대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에는 이제 한 꼭지를 잡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애널리스트로 활동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당시 자기가 벌었던 돈을 투자해서 제약회사를 만들고 해외에서 잘 팔리는 스테디셀러로 팔리는 이 약의 판권을 사가지고 독점권을 가지고 국내에서 제약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던 건데 그의 뜻은 진중한 이 심중의 뜻은 어디 있더라? 그쵸. 주식에 남아있었던 거죠. 그래서 회사가 거의 삼성물산 주식을 900억어치를 사놨는데 돈도 많아요. 돈 잘 벌어요. 900억어치를 사놨는데 그게 대박을 쳐서 4천억 이상의 가치로 뻥튀기가 됐던 한 이 케이스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산의 4분의 3이 주식이었던 그런 케이스의 회사도 있습니다. 어쨌건 이 자산에 해당하는 파트들을 들여다보면 앞으로 경영자가 돈을 어떻게 벌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극명하게 드러내주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업의 활동들을 한번 이해를 해봤고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회계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회계어라는 게 뭐냐? 내가 만든 말입니다. 그래서 어디에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도 외계어 같아요.
한국말인데 영어보다 더 어려워요 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시길래 이게 마치 외계어 같은 느낌으로 정말 이질감이 있게 사람들에게 다가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었고요. 저도 비전공자다 보니까 아무것도 모른 채로 회계를 시작했을 때 회계를 가리키는 사람들 혹은 회계를 잘하는 사람들끼리는 그 안에서 자기들이 쓰는 용어들을 마구 자유자재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비전공자 이들의 경우는 처음 회계를 접신했을 때 저게 도대체 뭔 말이냐. 단어 하나하나가 거슬리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서 전체적으로 다 어렵게 느끼는 그런 경우들이 생겨나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들한테 적어도 앞으로 자주 쓰이는 이 용어 어떻게 보면 책 어디에도 정의가 따로 되어 있지 않지만 이 정도 내용을 어느 정도라도 감으로만 잡고 들어가도 훨씬 해당하는 내용들을 이해하기 쉬운 그런 내용들만 한번 제가 단연간 쭉 허리를 닦아오는 중에 뽑아왔고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에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가장 먼저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유동성이라는 단어들을 많이 사용해요. 도대체 유동성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 유동성은 쉽게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돈 되는 속도. 잘 생각해보면 기업은 돈을 벌기 위해서 시작해서 돈을 벌어서 이제 더 이상 벌 수 없을 때까지 살아있어요. 돈 더 이상 벌 수 없으면 죽는 겁니다. 결국 기업은 이제 청산하고 기업을 쪽낼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돈을 버는 걸 지상 최대 목적으로 삼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잘 생각해보면 기업의 첫 시작도 돈이었어요. 주주와 채권자에게 돈을 끌어당겨가지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산이라고 하는 카테고리의 처음 시발점은 돈이었던 거죠. 현금이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경영자의 어떤 의지를 담아서 여러 가지 다른 형태의 자산들로 투자가 됐던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투자됐던 모든 내용들은 결국 뭐가 되기 위한 거냐면 돈이 되기 위한 거예요. 투자해서 결국 돈이 돼야 되는 건데 어떤 투자 자산들은 금방금방 돈이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투자 자산들은 돈이 되는 데까지 상당 시간이 걸리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보 이용자들이 재무제표를 딱 바라보면서 자산을 바라볼 때 야, 도대체 뭐가 돈이 빨리 되고 돈이 천천히 되는 게 뭐냐, 그 다음 돈이 빨리 된다라고 하면 어디까지가 1년 안에 돈이 되는 거냐라고 하는 것들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겠고, 그렇게 돈이 빨리 된다라고 하는 것에 돈이 금방 돈이 될 거예요 라고 하는 것들의 이 속도를 뭐라고 전문 용어로 표현하냐면 유동성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이 유동성 안에서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 중에서 유동이라고 하면 1년 안에 현금화 되는 거, 비유동이라고 하면 돈이 될 때까지 1년 이상 걸리는 거. 이해가 되실까요? 1년 안에 현금화가 된다, 유동. 1년 이상 걸릴 거다, 비유동. 아시겠죠? 그래서 자유자재로 유동이다, 비유동이다 마구 넘나들며 사용하는데 도대체 이게 뭔 말이냐. 돈 되는 데까지 1년 혹은 1년 이상 걸린다. 이렇게 구분이 된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 보고기간이요. 보고기간의 종료일이다. 뭐 이런 용어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보고기간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앞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결국은 회사가 처음 시작할 때 두 명의 빚쟁이로부터 돈을 빌려 시작해요. 주주라는 빚쟁이와 채권자라고 하는 빚쟁이. 그럼 여러분 상조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빚쟁이라면 내 돈 가져간 놈이 나한테 따박따박 돈을 잘 갚을 거냐, 혹은 내게 돈을 가져간 애가 얼마나 돈을 많이 튀겨서 많이 부풀려 올 거냐, 당연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도대체 내가 돈 투자한 이 회사가 어떻게 굴러가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보고받고 싶어 합니다. 그걸 보고하는 게 바로 이 재무제표인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정 시점마다 일정 기간마다 끊어서 보고를 해줘야 하고요. 그때 회사가 얘기하는 게 바로 그 보고 기간이라는 게 어느 정도의 단위를 가지고 보고할 거냐. 1년을 기준으로 보고한다라고 하면 이거를 연차 보고서라고 얘기를 하고요. 반년을 기준으로 6개월을 기준으로 보고한다라고 하면 반기 보고서. 자, 3개월을 기준으로 보고한다라고 하면 분기 보고서 해서, 분기 보고서 같은 경우는 4번 나가겠죠. 3개월 기준으로 12월까지를 따지시면 4번 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이 단위를 쪼개가지고 보고하는 기간들을 정해놓고 그 기간 안에 나의 성과가 어느 정도인지, 그 기간마다의 나의 재물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고하게끔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보고 기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이제 단기, 정기, 차기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단기, 정기, 차기가 뭐냐? 쉽게만 설명하면요. 올해, 작년, 내년입니다. 될까요? 이거 참 그래요. 그냥 올해, 올해, 그 다음에 내년, 작년 이러면 참 좋을 텐데 회계는 자기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단기, 정기, 차기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자기네들이 늘상 쓰다 보니까 이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처음 배우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불편하지요. 그래서 정확하게 조금 잡고 들어가시면 올해를 단기, 그럼 작년을 전기,
그 다음에 앞으로 미래에 해당하는 것을 차기. 이렇게 했더니 누가 이런 말을 물어봐요. 선생님요. 그럼 내년 다음 내년은요? 내후년, 우리가 속히 말하는 내년 다음 내년을 우리말로는 내후년인데 이거를 회계상에서는 어떻게 불러요? 라고 하는데 회계상에서는 기본적으로 내년에 대한 미래에 해당하는 재무는 회계는 보고하지 않습니다. 회계 아까 우리가 재무제표 보셨던 것처럼 뭐만 보고하죠? 단기와 전기만 보고하죠. 올해와 올해에 해당하는 비교치로 작년 것만 비교를 하지 미래에 어떻게 될 거다라고 하는 미래 정보를 보고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속히 말하는 내후년이다라고 하는 개념이 회계상에서는 사실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굳이 그래도 선생님 알고 싶어요. 차차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차차기. 그 다음에 전기도요. 작년인데 재작년. 우리 속으로 따지는 재작년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거의 회계에서 재작년을 언급하지 않아요. 왜? 단기하고 전기만 비교할 거니까. 그래서 전기까지가 의미가 있고 그 다음 건 의미가 없는데 그래도 좀 알려주세요. 땡깡을 피우신다면 전전기가 됩니다. 상식적으로 그냥 단기, 전기, 전전기, 그 다음 단기, 차기, 차차기 정도로만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용어는 단기, 전기, 차기라고 하는 형태의 용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올해, 작년, 그 다음 내년 정도로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이연이다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연이다라고 하는 건 이런 거죠. 자, 우리 아까 12개월짜리 프리패스를 설명을 드렸어요. 강의를 1년 동안 무제한으로 듣게 해줄게. 프리패스라는 상품을 팔았습니다. 자, 메가 입장에서 12월 1일 날 120만 원짜리 프리패스를 팔았다고 가정을 하고요. 120만 원만큼을 학생한테 받았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수익은 한 달만 지금 강의를 제공한 거니까 10만 원만큼이 수익이고 나머지 110만 원만큼은 내년도 수익인 거죠. 이걸 뭐라고 고급지게 표현하냐면 110만 원은 내년으로 이연시켰다라고 얘기를 해요. 되어 될까요? 내년으로 넘겼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연, 해를 달리해서 내년으로 넘겼다. 그래서 올해의 수익이 아니다. 내년도에 강의를 실제 제공해주는 그 시점의 수익이다라고 해서 넘겼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거를 이연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연이다라고 하는 형태의 개념도 많이 사용을 하고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미지급이라고 하는 개념. 느낌 팍 오시죠? 지급해야 되는데 아닐 믿자. 아직 지급을 못했어요. 그럼 지급을 안 해도 되나요? 배째일까요? 그건 아닐 거고요. 언젠가 지급을 하겠죠. 그래서 미지급은 결국 뭘 의미하는 거냐면 언젠가는 돈이 나갈 거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미지급은 부채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부채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런가 하면 미수다라고 하는 건 미지급의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누군가가 미지급을 하면 받아야 될 누군가는 못 받았겠죠. 그래서 여기서의 숫자는 거둘 숫자고요. 아닐 믿자. 아직 거두지를 못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니까 미지급의 상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누군가가 부채로 잡아서 나 아직 못 줬어. 그런데 꼭 줘야 해. 라고 하면 누군가는 반대를 복잡하고 있겠죠. 나 아직 못 받았어. 언젠간 받아야 돼.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바꿔 얘기하면 갚아야 하는 형태의 입장에서는 채무를 부담하는 거고요. 받아야 할 형편 입장에서는 채권을 부담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미수라고 하는 건 아직 받지 못했다. 앞으로 받을 거다. 채권을 의미합니다. 당연히 자산이겠고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선수선급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개념이 회계상에서 좀 고약합니다. 왜냐하면 미리 돈을 받았다. 돈 들어왔어. 수익. 미리 돈을 줬다. 돈 나갔어. 비용. 이게 우리가 일상에서 생각했던 개념인 건데 자, 지금부터는 선급이다 선수다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회계상으로만 따지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 첫 번째 선급. 돈을 미리 줬어요. 왜 주냐라고 하면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어요. 자, 제가 지금부터 급식업체예요. 그래서 빵을 이제 학생들한테 나눠줘야 되는데 빵 만드는 회사에 전화를 해서 야 5월 1일 날 혹은 5월 5일 날 우리 어린이날 아이들한테 빵을 나눠줘야 하니까 100만 원어치 빵을 납품을 5월 5일 날 꼭 해다오 이렇게 빵 업체한테 주문을 넣었어요. 그랬더니 빵 업체가 알았다. 그런데 네가 주문만 해놓고 나도 튀어버리면 어떡하냐. 그런 적 없다. 배째라 그러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우리는 계약금 20%를 내야 한다.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 칠게요. 그럼 내가 야 그런 게 어딨어. 빵도 안 왔는데 안 줄래? 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100만 원의 20%는 20만 원만큼을 빵 업체한테 송금을 하겠죠. 자, 그러면 돈이 나갔습니다. 돈이 나간 것만큼 이제 나는 이걸 뭘로 처리해야 될지에 대한 것을 고민을 해야 합니다. 자, 이제 20만 원의 돈이 나갔는데 이거 비용인가요? 이거 비용일까요? 당장 비용은 아니죠. 왜냐하면 비용은 항상 뭐가 필요해요? 수익이 필요하죠. 그런데 지금 당장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돈을 쓴 건 아니거든요. 급식업체가 수익을 창출하려면 아이들에게 이 급식을 하는 시점에 그때 뭔가를 제공하는 그 시점에 그때 수익이 창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직 수익이 창출되기 전이라고 하면 그래서 20만 원을 썼다면 그건 뭐가 돼요? 비용 아니면 한 끗 차이?
자산입니다. 자산. 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자산이냐라고 해서 보시면 우리 앞에서 뭘 배우셨냐면 부채라고 하는 게 꼭 돈으로 갚아야만 하는 것을 부채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재화나 용역으로 갚아야 되는 것도 부채다라고 하는 걸 강조드렸었죠. 마찬가지 개념으로 자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으로 받아야만 자산인 게 아니라 돈 대신에 재화나 용역으로 앞으로 받을 것도 채권이라는 범주 안에 들어가요. 되어 될까요? 채권이라고 하면 우리가 상식적인 수준 안에서는요. 돈 들어오는 거, 앞으로 돈 받을 거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회계는 채권의 범위를 조금 더 넓힙니다. 아까 부채, 즉 채무에서의 범위를 넓혔던 것처럼 지금부터 채권의 범위를 좀 더 넓힙니다. 그래서 단순히 돈이 들어오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내가 돈 대신에 재화를 제공을 받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모든 권리들도 나는 채권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되어 될까요? 그래서 내가 지금 계약금으로 20만 원을 갖다 넣어놨어요. 나중에 빵 줘! 그러면서 20만 원 넣어놨다라고 하면 나는 급식 업체로부터 빵을 최소한 20만 원어치는 받을 권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내 입장에서 20만 원만큼을 뭘로 인식하는 거다? 채권으로 인식을 해놓는 거고요. 오, 이런 게 채권이에요? 그럼 매출 채권이라고 어서 많이 들어는 봤는데 매출 채권이라고 잡는 건가요? 아, 그렇지 않고요. 어떤 채권이냐면 지금부터 낯설지만 고급진 채권, 선급이라고 하는 채권으로 인식을 합니다. 자, 앞선자고요. 지급자, 급 냈다라고 하는 급부, 반대급부 냈다라고 하는 앞선자 지급했다라고 하는 형태의 선급이라고 하는 형태의 선급금이라고 하는 걸로 인식할 거고요. 이게 속히 말하는 채권의 형태입니다. 채권의 범위를 조금 더 넓히셔야 돼요. 단순히 돈이 들어올 권리뿐만 아니라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을 권리도 채권이라고 잡는 거다. 그래서 선급금이라고 하는 게 딱 그 대표적인 케이스고요. 선급금, 채권이고 자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여기는 빵업체로 가보실게요. 빵업체 입장에서는 올 5일날 빵을 제공해줄 계약으로 미리 선으로 20만 원을 받아왔어요. 계약금을 받아놨어. 그래서 이제 빵은 5월 5일날 제공을 해주면 돼요. 자, 이제 빵업체 고민합니다. 통장에 20만 원을 꽂혔으니까 20만 원을 수익으로 잡을 거냐? 그랬더니 이제 오정화한테 배운 내용이 있는 거죠. 수익은 언제 잡냐라고 했더니 돈이 들어오고 돈은 들어왔어. 오케이. 근데 두 번째 박자가 맞아 떨어져야 돼요. 수행 의무를 이행을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수행 의무를 이행을 해준 건가요? 안 해줬다는 거죠. 언제 해줘요? 5월 5일날 빵을 납품할 때. 자, 그러다 보니까 빵업체 입장에서는 아직 수행 의무를 이행을 못 해줬고 돈은 들어왔는데 아직 뭘 해준 게 아니니까 이거는 오정화가 수익이 아니면 한 끗 차이 뭐래요? 부채로 인식하라 그랬어. 오케이, 이거는 부채구나. 광의의 의미에서는 채무가 되는 거죠. 다만 그 채무가 돈으로 갚아야 되는 채무가 아니라 재화나 용역으로 땜빵을 해야 되는 채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채무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뭔가를 사오는 과정에서 채무한 게 아니라 앞으로 내가 뭔가를 갚아줘야 되는 형태인 거거든요. 재화나 용역으로 갚아주는 형태.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할 거냐라고 하면 선수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선자, 거둘 숫자. 미리 받은 거예요. 받으면 양심껏 그거에 반대급부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아직 수행 의무를 이행하지는 않았고 돈만 받은 거니까 이거를 선수금이라고 해서 광의의 의미에서는 채무가 됩니다. 다시 한번 선급은 채권이고요. 선수는 채무입니다. 이게 왜 채권이고 이게 왜 채무인지에 대한 개념을 한번 정리하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고 계셔야 앞으로 회계에 해당하는 많은 논리들이 좀 풀어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보통 회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제일 어렵게 느끼는 영역입니다. 자, 다시 한번 미수 미지급 선수 선급에 해당하는 것들을 좀 정리를 하시자면 미수 미지급은요. 아직 돈이 왔다 갔다 뭐 안 했어요. 선수 선급은 이미 돈이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럼 미수 미지급에서는요. 돈이 아직 왔다 갔다 안 했는데 줘야 해요. 그러니까 채무가 되겠고 부채입니다. 미수는요. 돈을 받을 건데 아직 못 받았어요. 근데 받을 거거든요. 채권이 되겠고 자산입니다. 선수는 미리 돈을 받았어요. 돈만 받고 아직 일을 안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으로 인식할 수 없으니까 한 끗 차이 부채고요. 사실은 채무입니다. 그런가 하면 선급금이라고 하는 건 돈을 미리 냈어요. 돈을 미리 낸 것만큼 나는 앞으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광의의 의미에서는 채권입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은 자산이 되겠죠. 이게 처음 회계 배웠을 때 제일 어렵게 느끼는 영역 중에 하나예요. 제가 방금 설명했던 거 하나하나를 찬찬히 다시 곱씹어 가면서 이런 방법도 추천드립니다. 저는 일단 어쨌건 말을 뱉었고 그 해당 내용들이 전부 다 강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면
다시 앞으로 돌려가지고 강의 영상을 돌려서 멈춰라 그러면 제가 멈추고요. 말을 해라 라고 하면 제가 말을 하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이 내용이 조금 빠르다 혹은 이 내용이 정확하게 좀 잘 안 잡힌다 하나하나 생각해보고 곱씹어봐야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하면 다시 강의를 앞으로 돌려서 중간 멈춤 해가면서 문장 하나하나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힘주어 정성껏 설명했던 문장 하나하나를 다시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이제 가장 회계인으로서 진입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의 난관이자 장벽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조금 잘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런가 하면 충당이라는 단어. 충당이라는 단어가 뭘 의미하는 거냐라고 하면 부족한 것을 채워 넣는다, 모자란 것을 채워 넣는다라고 하는 것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뭘 충당했다라고 하면 부족한 것을 그걸로 갖다 땜빵 쳐서 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 자, 그런가 하면 상각이다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상각이라고 하는 것은 깎아내렸다. 가치의 감소분을 가치를 이렇게 깎아서 내렸다라고 하는 건데 아주 쉽게는요 이렇게 한번 실제 회계의 어떤 하나의 원리를 도입해서 설명을 해보자면 100억짜리 건물을 샀어요. 제 로망입니다. 로망이에요. 죽기 전까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건 100억짜리 건물을 샀다 치고 내가 지금 100억짜리 건물을 사면 질문 갑니다. 비용인가요? 자산인가요? 다시 또 막 그런 느낌이 들죠. 100억은 크잖아. 그러니까 자산이야. 근데 절대 금액의 경중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는 거. 자, 오정환한테 물어봐야 돼요. 100억짜리 건물을 왜 샀냐라고 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건물을 내가 쓰려고, 즉 수익 창출의 이 바지를 앞으로 해서 쓰려고 하는 방법이 있겠고, 팔아치우려고 또 있을 수 있겠죠. 자,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에 해당하는 건물을 거기다 강의타워를 지어가지고 강의할 수 있는 뭐 강의실 같은 거 지어가지고 거기서 주구장창 강의를 하면서 앞으로 수익 창출을 거기서 할 거래요. 예를 들어. 그러면 그 건물 안에서 강의가 이루어져야만 수익 창출을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건물을 갖고 있는 상태라고 하면 지금 당장 사용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100억을 지출해서 건물을 샀지만 이거는 비용이다, 자산이다? 지금 당장은 자산이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건물을 얼마나 사용할 수 있느냐라고 봤더니 좋게 건물을 20년을 쓸 수 있대요. 그래서 이제 20년 동안 이 건물을 쭉 사용하면서 강의 사업에 이바지하며 사용을 할 텐데, 자, 1년 건물을 사용했어요. 그럼 가치가 얼마나 줄어드나요? 예를 들어 건물이 100층짜리 건물이었다면, 아름다운 로망이죠. 100층짜리 건물이었다면 만약에 내가 이 건물에 대해서 100층 하지 말고요. 내가 20년을 쓴다고 해서 20층짜리 건물로 한번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20층짜리 건물이라면 1년 동안 사용했다라고 쳐서 내가 20년을 쓸 수 있는데 1년 사용했다고 해서 1층이 없어지나요? 가치가 1층만큼 달아 없어져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건물에 해당하는 걸 사용해서 쓰지만 이게 얼만큼 가치가 달아 없어지는지를 물리적으로 사실은 산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정을 세우는 거죠. 아마 20년 동안 쓸 것 같아. 그 다음에 매년 아마 균등하게 가치가 감소될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100억에 대한 거를 20으로 나누시면 돼요. 그러면 매년 계산해 봤더니 100억에 해당하는 걸 20으로 나누더니 매년 5억씩이더라. 그럼 5억만큼이 매년 뭐가 되는 거냐면 자산의 가치가 상각대에서 감소되는 거고요. 그렇게 자산이 죽으면 호랑이 가죽처럼 자산이 죽으면 뭐가 된다? 비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때사 비로소 처음에 돈 냈던 부분에 해당하는 그 비용이 인제사 처리가 되는 거예요. 인제사 5억씩이 매년 5억씩이 비용으로 인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고급지게 표현하냐면 가치의 감소분을 깎아 내려간다라고 해서 상각이다라는 형태의 단어로 사용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고급지게는 가치의 감소라고 해서 감가라고 얘기하고요. 감가상각이다라고 하는 개념이 건물을 사용하면서 그 건물에 해당하는 가치가 감소되는 것만큼 가치 감소분을 자산을 줄이고 비용으로 인식하는 이러한 방법, 이것을 감가상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개념도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해두시고요. 자, 이번에는 손상 갑니다. 손상이 뭘 거냐? 망가졌다는 뜻이죠. 자, 만약에 회사가 차량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임직원 통학버스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홍수가 막 밀어 닥쳐가지고 통학버스가 물에 동동 떠다녀요. 그럼 더 이상 이제 이 차는 사용할 수가 없겠죠. 차가 망가진 겁니다. 그것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계상에서는 손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나중에 우리 설명을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회계에서는 손상이 발생하면 무조건 다 단기의 비용으로 처리를 해버립니다. 자산의 가치가 손상돼서 가치가 훅 깎여 나가는 것만큼을 단기의 비용으로 다 인식을 해버려요. 아시겠죠? 그래서 얼마만큼 깎여 나갈 거냐라고 하는 것들을 나중에 계산하는 방법, 요거 설명을 드릴 거고요. 어쨌건 그 개념을 손상이라고 얘기를 한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공정가치라고 하는 거가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할 개념이고
처음 공부했을 때 와닿지 않은 개념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공정가치가 뭐냐라고 하면 공정가치는 자 그냥 명문화된 문장 자체로는 공정하게 거래되는 가치예요. 무슨 얘기냐? 아주 쉽게는요. 시가예요. 시가. 만약에 노량진의 수산시장에 가가지고 광어회를 한 떠먹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1kg짜리 광어를 샀다. 그러면 거기에 키로에 따라서 시세가 매일매일 결정이 돼 있죠. 그럼 이때 시가라고 하는 것의 개념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치를 시가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걸 좀 더 고급지게 회계상에서는 시가에 준해서 쓸 수 있는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형태가 바로 공정가치라고 하는 시가인데요. 그 얘긴즉슨 시가에는 공정가치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요. 사용가치, 이행가치, 현행원가 등등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시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바로 공정가치고요. 공정가치의 이 다이렉트 개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정하게 거래되는 가치예요. 그래서 네가 해보거나 내가 해보거나 동일하게 똑같이 이만큼이다 라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일반적인 당사자들이 이만큼이 공정가치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금액, 이것을 공정가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주 쉽게는 이런 거죠. 예를 들어 4월 30날 12시 10분에 삼성전자의 주가는 네가 검색을 해보거나 내가 검색을 해보거나 동일하게 시장에서 얼마라고 나올 거예요. 딱 그 시점, 1분 1초도 달라지지 않는 딱 그 시점에서의 삼성전자의 공정가치는 그때 거래되는 딱 그 가치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정가치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견을 제시하지 않은 시장에서 공정하다라고 느끼는 형태의 시가를 공정가치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어떤 회사의 주식의 공정가치는 있을 수 있겠지만 거래되다 보면 비상장 회사의 주식이라고 하면 공정가치가 없을 수도 있어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때는 그러면 공정한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거냐라고 하는 것들을 또다시 이제 회계에서 얘기할 텐데 어쨌건 공정가치라고 하는 게 시장에서 널리 알려져 있는 형태의 가치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이제 계산을 해서 알아야 되는 가치도 있을 수 있다는 거. 어쨌건 공정가치라고 하면 뭐라고 딱 생각하시면 좋겠다? 시가다. 아시겠죠? 머릿속에서 시가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장부상의 금액이 얼마냐라고 했을 때 장부 금액이 뭘 의미하는 거냐? 회계는 이런 거예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돈을 벌기 위해서 바삐 움직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바삐 움직였던 모든 내용들을 다 기록을 해둬야 돼요. 돈이 어떻게 움직였고 얼마 앞으로 받을 돈이 있고 얼마를 썼고 등등에 해당하는 모든 내용들을 기록을 다 합니다. 어디다 해? 장부에다가. 이해가 될까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 장부하면 딱 머릿속에서 뭐 떠올라요? 비자금 장부 막 이렇게 하면 어디서 봤죠? 그죠? 드라마나 영화에서 뭐 조폭영화 이런 것 같은 거 보면 비자금 장부가 있어서 뭐 이게 살생분해 어쩌네 막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 정말로 밖은 검은색이고 옆에 테두리가 빨간색으로 둘러쳐 있어가지고 안에 보면 누가 누구한테 돈을 얼마나 매겼냐 이런 것들이 써있는 장부, 이거를 우리가 보통 비자금 장부, 장부라는 명칭을 사용하는데 말 그대로 공책이에요. 노트 같은 데에다가 우리 회계상 어떤 형태의 기업이 거래가 있었는지를 하나하나를 다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식의 서로의 약속하에 기록하는지를 우리 이제 생초보 마지막 시간에 다시 한번 배우시겠지만 그런 원칙하에 안에 있는 내용들을 죄다 다 기록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결국 이럴 거예요. 내가 만약에 건물을 샀는데 100억 주고 샀어요. 그러면 처음에 취득했을 때 돈 100억 주고 건물이 100억이 내가 샀던 거다라고 하는 게 기록이 되어 있을 거고요. 그럼 장부상에서의 건물의 가치는 얼마로 기록되어 있는 거죠? 100억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취득한 금액이 100억이고요. 그때 장부에는 취득한 금액으로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고 그때 장부상의 금액은 얼마냐면 100억입니다. 이해가 될까요? 자, 그런데 1년 동안 100억짜리 건물을 사용하고 20년 사용해요. 그래서 아까 우리 계산해봤죠. 1년 동안 가치가 얼마가 감소할 것이다. 만약에 5억이 감소한다라고 해서 산출이 됐다면 그때는 우리가 회계 처리 기록을 또 합니다. 5억만큼 썼어 라고 하는 거를 회계가 요구하는 형식에 맞춰서 기록을 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200억 중에 5억을 써요. 그럼 얼마 남는 거죠? 195억이 남는 거죠. 그럼 이제는 12월 31일 시점으로 5억어치의 건물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걸 기록을 하고 나면 그러면 이제 장부상에 건물의 가치는 얼마로 남아야 할까요? 장부 금액은 195억이 되겠죠. 철저하게 장부 금액이라고 하는 건 장부상에 기록되어 있는 회계상의 금액을 장부 금액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장부상에다가요. 공정가치로 기록할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 건물은 100억인데요. 야, 이거 시가로 평가해봐. 공정가치가 얼마야? 라고 했더니 부동산에서 이 건물이 지금 120억이래. 호가가 120억이래요. 오, 좋아. 그럼 이거를 우리가 반영을 하자.
그래서 이제 이 시점에 궁금한 거죠. 선생님요, 토지하고 건물을 회사가 가지고 있으면 이것을 장부에다가 기록할 때 원가로 기록할까요? 즉 원래의 가치, 맨 처음에 사왔던 원래의 가치로 기록할까요? 아니면 시가로 기록할까요? 궁금합니다. 저만 궁금할까요? 자, 이게 만약에 궁금하다면 이제 앞으로 쭉 강의를 들으면서 설명을 더 드리겠지만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결론, 회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가로 기록하겠다라고 하면 초지일관 100억부터 출발해서 그래도 가치는 계속 감소되고 있으니까 5억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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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깎여나가는 형태의 거래를 계속 기록하면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난 됐고 야, 시가평가하고 싶어. 그러면 기말에 가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시가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말에 평가를 해봤더니 거래되는 가치가 120억이더라. 그러면 그때는 그 기말에 12월 31일 내가 장부를 기록해야 하는 그 마지막 시점에 시가가 얼마인지를 확인을 해서 장부에다 뭘로 기록을 하는 거냐면 공정가치로 기록을 하는 거죠. 대화 될까요? 그래서 장부에 기록되어 있는 금액이 시가로 기록되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원래 처음에 가치인 원가로 기록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취득원가로 기록을 했느냐 공정가치로 기록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개념이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쭉 회계와 같은 이런 회계에 해당하는 용어들, 여러분들이 많이들 헷갈려하는 이 용어들을 우리가 첫 시간에 한번 쭉 정리를 해봤고요. 이런 용어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정식으로 어떤 식으로 수익을 인식하는지, 현금 물음표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는지,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자산부터 쭉 훑어가면서 자산부채 자본에 우리가 주요 짚고 넘어가야 될 회계 원리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찬찬히 되짚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회계입니다. 별거 없어요. 굉장히 넘사벽이라고 하는 거에서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면 넘사벽인 이유는 용어가 어렵습니다. 용어가 어렵다는 거는 개념이 빨리빨리 착장이 안 됐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강사의 도움으로 충분히 제가 개념을 잡을 수 있다라고 자신합니다. 강사가 쉽게 설명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례로 여러분이 오해가 될 수 있는 개념들을 빨리빨리 해결해 가면서 설명을 끌어간다라고 하면 회계 개념들이 차곡차곡 잘 정립이 될 거고요. 그렇게만 되면 여러분들이 나머지는 노력해서 잊지 않는 노력을 하시면 돼요. 잊을만 하면 한 번 더 보고 잊을만 하면 한 번 더 보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지하철 벽에 붙어가지고서 계속해서 중얼중얼 해가면서 회계를 어떻게든 내 것으로 소화하려고 했던 그 적극적인 노력 이런 이 소소한 노력만 여러분들이 기울여 주신다라고 하면 충분히 이 진입장벽 여러분들이 깨트리고 넘어가서 아까 우리 수험생 한 명이 제 댓글에다 달아줬던 것처럼 할만하다라고 하는 정말 서강이 비쳤어요. 동굴이 아니라 터널 밖에서 이제 저 밖에 희망을 가지고 뚫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것들을 이 회계를 공부하면서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제가 했던 내용들을 곱씹어 가면서 잘 복습을 해 가시면 어렵지 않게 회계를 배워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수익인식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